여러분, 혹시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 살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들여 집 알아보고 가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 안 팔래, 돈 2배로 돌려줄게 라며 뒤통수를 치는 일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이 혼란의 시작은 정부가 내놓은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성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보통 3주에서 4주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달 남짓한 시간의 공백이 매수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기다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집주인들이 돌변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뛰고 있기 때문이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허가를 기다리는 한 달 사이에 옆집이 내가 판 가격보다 1억 원 더 비싸게 팔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배액 배상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가계약금 3천만 원에 3천만 원 더 얹어서 6천만 원 돌려줄 테니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3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집값이 1억 원 올랐으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이나 이득인 셈이죠. 현장에서는 지금 이 배액 배상을 막으려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성동구나 강북 지역에서는 계약 파기를 방지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약정금을 1억 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물어주기엔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중도금 밀당입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입금되면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깼을 때 배액 배상만으로 끝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는 하루라도 빨리 중도금을 넣으려 하고 매도자는 중도금은 잔금 치르기 전날에나 받겠다며 입금을 거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북구의 한 매수자는 계약 2달 만에 집값이 2억 원이나 뛰는 걸 지켜보며 중도금 빨리 안 넣었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매도자 우위 시정이 더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집을 팔 사람은 느긋하고 살 사람은 불안에 떨며 제발 계약 파기만 말아달라고 비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파격적인 변화가 찾아올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직도 군부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이 부지들을 주택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달 중순 발표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이에요. 도심 군부대를 축소하거나 이전해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공군부대예요. 현재 부대가 쓰는 땅의 75%를 주거 상업지로 개발합니다. 금천구와 국토부는 용적률 500%를 적용해 무려 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공간혁신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면 용적률 제한도 풀립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수도방위사령부 산하부대고 이전 대상입니다. 한강이 바로 보이는 자리에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돼요. 마포구청장은 주민 1만 4천 명의 서명을 모아 부대 이전 민원을 제출했어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후보지가 속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박달동에는 328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부대가 있는데요. 탄약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에요. 박달 스마트시티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천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안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의왕시 내손동의 호계 예비군 훈련장도 이전 논의 중이에요. 이곳은 아파트 단지와 바로 붙어 있어서 사격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전되면 2천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왜 하필 군부대일까요? 핵심은 갈등 최소화에 있습니다. 군부대는 지자체가 오랫동안 이전을 요구해온 곳이에요. 정부가 주택을 짓겠다고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도 없어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민간 토지 수용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반면 다른 공공부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용산 정비창은 주택 vs 업무지구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수년째 갈등 중이에요. 발표만 하고 삽도 못 든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방초 3,000가구 공급 계획이었지만 강남구의 반대로 800가구로 축소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아직도 방향을 못 정한 상태예요. 군부대 부지는 이런 마찰이 적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대만 나가면 되니까요. 개발 방향을 놓고 정부와 대립할 유인 자체가 없는 셈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천구 독산동에 4,000가구, 마포구 합정동에 한강변 주거단지가 추진돼요. 경기도에서는 안양과 의왕에서 수천 가구가 추가됩니다. 둘째, 군부대 부지는 지자체 갈등과 토지보상 문제가 없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해요. 기존 공공부지 개발의 교착 상태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셋째, 실제 입주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려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달 중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은 가격이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하루 사이 5% 가까이 뛰면서 온스당 75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은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3.49달러 오른 75.1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75.48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갱신했죠. 올 들어서만 무려 160% 상승한 겁니다. 이제 은의 시총은 4조 2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애플의 시총 4조 630억 달러를 1600억 달러나 앞질렀어요. 현재 가격에 추정 채굴량 175만 톤을 곱한 수치인데요. 금속 하나가 세계 최대 기업을 제쳤다는 게 실감 나시나요? 은이 이렇게 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 수요예요. 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자동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 소비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입니다. 올해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실물 자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은 금보다 저렴하면서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으니 투자 수요가 폭발한 거죠. 최근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의 압박을 강화하면서 은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커질수록 실물 자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삭소뱅크의 올레 한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은 가격 급등은 현대 귀금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재평가로 기억될 것이라고요. 지난 10년간 화폐와 산업재 사이를 오가던 은이 드디어 두 정체성을 동시에 확립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 제약이에요. 은은 금과 달리 재활용이 어렵고 새로 채굴하는 양도 한계가 있거든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국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실물 은 수요가 폭증하면서 실버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한국귀금속보석거래소는 배송기간을 4주에서 6주로 늘렸습니다. 한국조폐공사와 삼성금거래소는 아예 실버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는 주문부터 수령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공지를 내걸었고요. 가격이 오르니 사려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데 물건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품귀 현상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처들이 물량을 확보하려 해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사려는 사람들은 한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 가격이 올해만 160% 올랐다는 건 금의 상승폭이나 비트코인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예요. 대체 자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셈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은이 재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은 더 이상 금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산업재로서의 가치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으면서 독자적인 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국내에서는 당분간 실버바 구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내년 초까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이 애플을 넘어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자산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은 가격 급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너희 대학생이 비누 하나로 창업해서 K뷰티 시총 2위 찍은 거 알아? APR 얘긴데 이 회사 성장 스토리가 진짜 드라마 같거든? 시작은 2014년이야. 연세대 경영학과 김병윤 대표가 휴학하고 창업했어. 처음 만든 게 천연비누 매직스톤이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사용 전후 영상이 완전 터진 거야. 그게 바로 미디어 커머스의 시작이었어. 짧은 영상으로 바이럴 만들고 자사몰로 유입시키는 방식. 비누 하나 대박 나니까 브랜드를 막 늘렸어. 메디큐브, 널디, 포멘트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성장통이 왔어. 마케팅비 폭증에 재고 관리 실패로 적자까지 났거든. 보통 여기서 무너지잖아? 근데 김병훈 대표가 방향을 확 틀었어. 2021년에 뷰티 디바이스 AGR을 내놓은 거야. 집에서 피부과 관리하는 홈뷰티 기기. 이게 대박이 났어. 화장품보다 객단가가 높으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동시에 뛰었거든. 단순히 기기만 판 게 아니야. 자체 연구개발센터 세워서 핵심 기술을 내재화했어.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뷰티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지. 2024년 2월 드디어 코스피에 상장했어. 기업 가치 1조 원 넘는 유니콘으로. 그해 나온 부스터 프로는 출시하자마자 국내외에서 품절 대란이 났어. 근데 진짜 반전은 미국이야. 아마존에서 뷰티 디바이스 베스트셀러 찍었거든.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 55%에서 올해 77%로 뛰었어. 미국 매출만 보면 작년 22%에서 올 3분기 32%야. 국내를 제치고 1위 시작이 된 거지. 3분기 실적이 어땠냐면 매출 3,712억에 영업이익 884억이야. 전년 대비 매출 113%, 영업이익은 225% 증가한 거야.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기대 이상 성과 내면서 미국 매출이 전분기 대비 42% 뛰었거든.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27만 5천 원으로 올렸어. 더 오른다는 거지. 외국인들 반응도 재밌어. K뷰티 상장사 14개 중에 외국인 비중 늘어난 데가 3곳뿐이야. 근데 APR은 14%에서 28%로 무려 14%포인트나 급증했어. 증가율 1위야.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은 외국인 비중이 오히려 줄었거든. 왕자가 바뀌고 있는 거야. 전통 강자에서 뷰티테크 신흥 강자로. 이제 APR이 뭘 하냐면 1월 CES 2026에 참가해. CES가 뭐냐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야. APR은 3년 연속 참가하는 거야. 2024년에 처음 갔는데 부스에 1,200명이 몰렸대.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로 부스 꾸민대.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같은 신제품 대거 전시하고 화장품도 같이 선보여. 제로 모공 패드, 랩핑 마스크 이런 거. APR 측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하겠다고 했어. K-뷰티테크 위상 높이겠다고. 정리하면 이래. 비누 하나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K-뷰티 시총 1위. 성공 비결은 3가지야. 첫째, D2C 전략으로 자사몰 중심 운영에서 마진 높였어. 둘째, 화장품에서 뷰티 디바이스로 빠르게 피벗했어. 트렌드 읽는 눈이 있었던 거지. 셋째, 국내 한계 느끼자마자 미국 시장 공략했어. 지금은 미국이 1위 시장이잖아. 대학생 창업자가 글로벌 뷰티테크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어. 오늘의 모험가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 풀무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두부, 김치, 콩나물 이런 거죠. 근데요, 요즘 풀무원이 냉장고 팔고 에어프라이어 팔고 강아지 간식까지 팔고 있어요. 두부 회사가 왜 갑자기 가전을 팔까요? 일단 풀무원 상황을 봐야 해요. 매출은 연간 3조 원으로 꽤 큰데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돼요. 100원 팔면 2원 남는 거예요. 신선식품이 원래 마진이 적거든요. 거기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가구당 식료품 소비가 2016년 이후 최저래요.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풀무원이 이번 달 초에 조직을 확 바꿨어요. CEO 직속으로 미래 사업 부문을 새로 만들었대요. 가전, 펫푸드, 푸드테크 이 3가지를 미래 먹거리로 밀겠다는 거예요. 가전 먼저 볼게요.
2021년에 에어프라이어 냈는데 출시 6개월 만에 1만 대 팔렸대요. 재밌는 건 풀무원 냉동만두 전용 자동조리 모드가 있어요. 자기네 식품이랑 연결시킨 거죠. 그 다음 김치냉장고 음식물 처리기까지 냈어요. 조리, 보관, 처리, 주방 전체를 커버하게 된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가전 매출이 3년 연속 연 40% 넘게 성장 중이래요. 아직 비중은 1%대로 작지만요. 펫푸드도 재밌어요. 아미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두부로 만든 강아지 간식이 대박났어요. 2024년 하반기에 매출이 171% 늘었고 2025년 초에는 234%까지 올랐대요. 다이소 전국 1,500개 매장에도 입점했고요. 펫푸드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32년에는 21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해요. 물론 걱정도 있어요. 가전은 삼성, LG, 위니아가 꽉 잡고 있고 펫푸드도 글로벌 브랜드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풀무원이 노리는 건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1, 2인 가구용 소형 가전, 건강한 펫푸드 이쪽으로 차별화하려는 거죠. 풀무원 관계자도 펫푸드, 가전, 푸드테크에 힘을 실어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두부 팔던 회사가 냉장고 팔고 강아지 간식 팔고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꽤 재밌는 변화 아닌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